First,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크라이버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레이든 대학교에서 공공국제법 관련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동료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이번 학술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최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된 행사 그리고 환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정말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되어 의견과 질문을 들을 예정인데 그 전에 이번 행사의 주제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와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해양법 협약이 초안이 작성이 되고 채택이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시장 원칙의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른 진행이 되면서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웅클로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환경적인 이해관계에도 대응해야만 했고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972년에 스톡홀름 환경 컨퍼런스의 내용도 고려하고 1970년대에는 또한 여러 다양한 조약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제12부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웅클로스 조항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법 회의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다라는 것은 웅클로스 당사국의 수가 크게 늘어나서 170여 개 국가, 거기에 유럽연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 또한 국제관습법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몇 가지 중요한 추가적인 해양 관련된 다자 그리고 지역 조약들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참고하고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규칙들이 웅클로스와 관련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다 재판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30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판례법이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원칙과 해양법의 규칙들에 대한 명확성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고적 의견을 내놓은 것이 역사적인 발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 오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구의 가장 심각한 기후변화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오염도 여전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고 있으며 이런 우려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의 파괴가 계속 예견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재복구나 환경의 보호보다는 환경 파괴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여 명의 한국인들이 북경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운클로스가 체결된 이후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발효된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에서 미래를 위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최근 채택한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문안을 담고 있는데 해양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돌려놓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13번, 14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속서로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원칙들이 담겨 있고 우리의 지침이 되는 원칙 중에 5번째 원칙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므로써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급하게 모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응하고 총체적이고 총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내용이 미래를 위한 지침, 나침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MPA가 지정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BNJ 협정이 채택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려할 점이 없다라는 점은 아니죠. 그리고 질문들도 있습니다. MPA 현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리슨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MPA가 앞으로는 추가적인 해양 수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역이 연안국들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연안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해양에서의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참여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MPA는 해양보호구역으로서 정의상 특정 국가의 관할권 내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MPA라는 구역은 심해저 채굴 활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국제해저기구가 관할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들과 MPA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심해저 채굴 활동으로 인해서 해양보호구역 등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 두 개의 체계가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하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MPA가 어떠한 제약적인 경계를 가지게 되어야 하고 또한 MPA 내에서는 석유라든지 석유 채굴이라든지 이런 어업 활동에 있어서는 제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또 보존 활동은 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MPA에서 운클로스의 원칙들 그리고 BBNJ와 CBD의 원칙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MPA 내에서 과학적인 활동, 해양 기술, 그리고 역량 강화와 같은 공동의 이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지 MPA를 좀 더 포괄적인 해양의 환경 보호 활동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어업 활동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기후변화 협약 및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운클로스와의 연계성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안드레오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 해양 환경 보호 그리고 또 기후변화 대응의 교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하는 그런 활동들, 남획, 또 광물 채굴, 또 여러 과도한 항행의 그런 활동에 유해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필립 밀스 케이스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방을 하는데 이 의무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해한 그 결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절차적인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양을 하나의 그런 쓰레기 유치장으로 써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해양을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 CO2 제거의 용도로 이 해양을 얼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탄소 격리 또 포집과 관련해서 바이오테크 기술을 활용을 하면 CO2를 또 격리하고 포집하고 우리가 담수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인류가 이 기후 체제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상에서 영구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CO2 제거, 포집,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해양을 하나의 그런 새로운 컨셉을 위한 그런 실험실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심해저 채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CO2 제거에 대해서 지오 엔지니어링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중단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그런 실험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BBNJ는 그 공해 그리고 또 대륙붕의 연안국이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 그 이후에 그 바깥의 해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BBNJ가 우주까지는 적용이 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협정의 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공간 과 또 이제 관할권 내에 있는 공간을 구분을 해봤을 때 이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은 이게 국경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능적인 접근법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적인 팩트를 봤을 때 환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 또 지질학적인 구조로, 또 생물 다양성 시스템으로, 또 모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수가 계속 순환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레스 코무나스로스 라는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 글로벌 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BBNJ 협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명시적으로
글로벌 넷제로 시스템에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총체적인, 포괄적인 접근을 취했다라면 이런 강력한 그런 생태학적인 목표를 가진 협정에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제법의 용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공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넷 솔루션, 그리고 또 인류의 공동 유산, 또 인류의 공통 관심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BBNJ 협정에서 언급을 할 때 제7조 일반 원칙을 보면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웅클로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 심해저에만 적용이 되고 천연 자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웅클로스와 BBNJ 협정을 한편에 놓고,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을 다른 쪽에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후자 두 개 협정에서는 공통의 인류의 공통 관심사, common concern 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웅클로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행협정, 이 세계의 어족자원 협정이나 BBNJ는 이 common concern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 매우 통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 공동 유산의 원칙, 그리고 인류의 공동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경우, 또 이제 해양 환경 보호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의무인데,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나서 다른 국가에도,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적용돼야 되고,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들은, 이 다른 국가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패널에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공간적인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BNJ가 이러한 경계를 너무나 공간적인 기준으로만 놓고 있는데, 이 글로벌 공공재, 그리고 또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충분히 커버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견을 나중에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찰력 있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또한 질문도 해주셨고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12시가 지나서 오후이긴 하지만 마지막 토론자는 야레스 선생님이십니다. 야레스 국장님은 유엔의 해양법 관련 부서에서 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야레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좌장님 감사합니다. 내배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앞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국제법학회,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돌라스를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유엔 사무국에 있는 해양 및 해양법 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 많은 저명한 학자들, 또 실무가들,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발표의 향연을 우리 모두 즐기고 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발표를 또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슈라이버 교수님이 또 굉장히 예리한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면서 다른 국제법들 관련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후변화와 또 해양환경 보호의 교차점에 있어서 이것이 매우 유용하고 또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 이슈를 분석을 해주셨고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또 해양보호 환경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세하게 이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해양법 협약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 그 BBNJ 관련해서 BBNJ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또 기후변화, 오염,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라는 3중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BNJ입니다. 우리의 집단 기억을 다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BBNJ가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협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협정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MPA나 아니면 해양보호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강조가 되었지만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세 번째 협정입니다. 운클로스 이행 협정 중에 세 번째인데요. 물론 그 전에 이 협약이 살아있는 문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 덕분에 제가 이런 현안들을 대처하게 됐는데요. 이 11부와 관련된 이 이행 협정은 많은 그런 운클로스의 변경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BBNJ 따라서 또 운클로스가 또 많은 그런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그리고 또 이동성 어족자원 그리고 두 해역에 걸쳐 있는 어족자원에 대해서 협정이 있었고요. 또 BBNJ가 그 이후에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협정을 공해협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이걸 좀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협정은 공해뿐만이 아니라 국제의 심해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냥 국가 관할권을 넘은 해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질문에 부분적으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이제 MPA 등 이 해역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 보호를 하는 것 이외에도 그다음에 이 BBNJ 협정 같은 경우에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종 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위협과 압력이 축적이 돼서 이 해양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니즈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요 위협은 기후변화, 오염, 또 해양 생물 오염 그리고 남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제 거버넌스가 아직은 좀 더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그 여러 이제 책임 기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조율된 그런 대처를 아직까지는 취하지 못하고 있고 각각 다른 체제가 각 분야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웅클로스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BBNJ의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세하게 각각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부 간 회의가 열려서 이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협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또 임팩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팩트를 미칠까는 결국 이 당사국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협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공간 기반 보호, MPA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그런 그 의무 조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1장에서는 해양 생물 그리고 또 이런 자원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유전 정보를 최근 그런 과학 기반으로 의약품이나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익을 금전적으로, 비금전적으로 이런 과학 정보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는 환경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실 해양의 환법이다. 웅클로스로 활동을 지난 30년 동안 규제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제12부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해양 환경의 보존과 보호에 대한 이행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BBNJ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기술이전위원회입니다. 또 분쟁 해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해양 환경 개발에 대해서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저 환경에서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환경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요. 또 12월 12일에 서명을 앞두고 있고 또 60번째 국가가 이를 체결하게 되면 이제 발효가 되게 됩니다. 현재 이 협정의 상태를 봤을 때 105개 국가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비준 그리고 또 그 향후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알로스 부서가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저희가 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준비위원회가 4월 그리고 내년 4월 8월에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발효를 앞두고 이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지정학적인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챌린징합니다. 이 UN 헌장 지금 많이 간과되고 있는데요.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웅클로스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30년 동안 그 관련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이행 단계로 BBNJ 협정 발효와 함께 더 넘어가게 될 텐데요.
유엔 회원국 그리고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이 협약 웅클로스 가 이제 해양 헌법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떤 그런 문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구속력 있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웅클로스는 해양이 기후 변화 맥락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또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 12부 이행과 관련해서요. 사실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질문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 MPA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환경 특히나 해양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획입니다. 이 협정에는 이제 여러 BBNJ 협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급하게 또 신속하게 기후변화 오염 그리고 해양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는 3중 위기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고적 의견을 더 효과 있게 더 영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 활동에 의해서 특히나 육상 활동에 의해서 해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실가스도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를 섹션 4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까요? 또 이미 질문을 해리슨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BBNJ 협정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해서 앞으로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협약에 맞춰서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BBNJ 당사국 총회에서 또 MPA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이 웅클로스의 이행 협정으로서 BBNJ를 사용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이 모든 그런 이슈들은 다 관련성이 있고요. 또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BBNJ와 또 이 웅클로스를 포함해서 이런 협정이 계속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레스 국장님. BBNJ 협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한 귀중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의 발표자분들께 간략하게 코멘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4-5가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류의 공동의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에도 인정된 바대로 생물 다양성 손실은 우리 모두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의무사항을 보면 각 국가가 서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서로 책임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의무를 서로 져야 된다라는 뜻이겠고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슈라이버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다양한 연안 국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제가
영내 어떤 지역 차원의 해양 기구들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역 해양 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구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북태평양의 경우에는 어떤 조약은 없고 행동 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관련 국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의제를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떤 부분의 우선순위의 보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 서로 조율하고 확인하는 그런 메커니즘, 약간 좀 더 연성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국제해양환경법 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신의의 활동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조율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각국이 서로를 푸시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약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협정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들도 있는데요. 어제 신의와 성실의 의무 또 중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적용이 되어서 MPA가 설정이 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할 때 주변 국가들 그리고 인접 국가들의 이해를 고려하고 관할권 이원 지역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BBNJ 협정이 이런 MPA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BBNJ 협정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연안 국가들의 활동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안국은 현재 공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라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생태계라는 것은 이 인간이 만든 국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이와 관련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탄소 포집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 모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MPA는 관련돼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PA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는 이 탄소 중에서도 블루 카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망그로브와 또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탄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장기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색 탄소 생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MPA 내에 속하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는 MPA와 기후변화 의제를 연결하는 좋은 역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파괴가 되었던 생태계들을 회복시킨 이후에 보호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목표와 MPA 목표 그리고 생태계 회복의 목표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PA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양에 미치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 중에 여러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이 받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리스크를 줄여줌으로써 해양의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영향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심해저의 채굴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A와 심해저의 채굴 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BBNJ와 이 11부와 관련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가 될 것이겠습니다. 콥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의 기구가 특정한 어젠다와 활동을 수행을 하는 것을 저해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적인 혹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BNJ는 다른 기존의 기구의
권한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협약을 해석을 할 때는 웅클로스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웅클로스와 국제해적기구가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해적기구와 컵 간에 서로 실무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서 해양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체적인 기존의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고 해양 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어떤 구역 기반 해결 방법의 약자도 또 있기 때문에 APEI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한 생물학적인 가치를 가진 구역이라고 해서 국제해적기구에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구역 기반 보호 활동 또는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컵이 수행을 하는 그런 활동과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은 국제협력의 영역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동일한 국가가 다양한 기구에 속해 있고 다양한 협약의 조약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조화로운 방식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분들이 제기한 이슈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태리 대표단으로서 BBNJ 협정 교섭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태리 정부를 대표하진 않고 이제 개인 역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탄소 제거 격리 포집 관련해서 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해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해양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활동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면 이게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양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또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이 신중한 접근 원칙을 하나의 원칙으로 두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BBNJ 관련해서 이미 제임스 해리슨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또 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족자원 협정과 또 BBNJ 협정에서는 해양 보호 그리고 또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대해서 이 국내 관할권 내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해양 환경 보호를 국내 해역에서 하는 것이 그런 활동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안국과 또 BBNJ 당사국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협의를 통해서 공간 기반 보호 수단을 마련을 하는데 이때 연안국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고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 우려사항 커먼 컨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년 동안 이 대표단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서 뭐 인류의 문화유산이냐 아니면 뭐 해양유전 자원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인류의 공동유산, 그러니까 웅클로스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대표단은 이 커먼 컨선이라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네핏 쉐어링은 후보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이 표현들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BBNJ는 단순한 그런 환경 문제만 다루는 환경 협약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었고요. 이 해역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청중으로부터도 질문을 받을까 했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20분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개인적으로라도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